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멘토링 주제는 과학적 실제론 논쟁이고요. 네, 과학적 실제론 논쟁이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다양한 논쟁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뭐 과학적 실제론이 무엇인지, 논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적 실제론 논쟁에서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이렇게 해봤는데 일단 과학적 실제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과학적 실제론을 옹호하는 논증들이랑 이제 반론, 반박하는 논증들 이제 그리고 과학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이 어떤 형태들을 갖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목차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과학적 실제론이 무엇일까요? 이제 이 질문부터 던져야겠죠. 일단 과학적 실제론은 넷? 과학적 실제론은 이제 과학적 지식과 실제 세계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어떤 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지식과 실제 세계에 관해서 어떤 유의미한 연관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철학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 철학자 중에 앨리스라는 사람이 과학적 실제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과학적 실제론은 과학 이론이 실제에 대한 참되고 일반화된 기술 혹은 그렇게 의도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를 의미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사실 이게 그 완벽하게 이제 철학자들 사이에서 동의하는 정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이제 뭐 대략 맞는 말인 것 같고 그 과학적 실제로는 처음 접한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이제 앨리스의 정의를 갖고 왔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이제 이러한 태도에 반대하는 입장들도 당연히 있죠. 이제 이러면 과학적 지식과 실제 세계관에는 어떠한 연관관계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는데 이제 그걸 우리는 반실제론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적 실제론 논쟁은 이제 뭐 다른 것부터 이거부터 설명하고 가자면 과학 지식의 특성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 과학 철학의 다른 대부분의 그 주제들과 이제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과학적 실제론 논쟁은 과학 철학의 역사 중에서도 되게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수많은 과학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철학자들이 논쟁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그럼 실제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될 텐데, 이제 이 실제론이란 태도는 아까는 간단하게 실제 세계와 과학 지식이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한 태도라고만 설명을 했지만, 좀 다양하게 취해줄 수 있는 태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제 우리는 과학이 이론 성취에 대해서 실제론자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학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령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과학 이론들, 모델들, 현대의 과학 이론들과 모델들이 특별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생각합니다. 실제에 관한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진리이거나 혹은 근사적인 진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이렇게 취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목표 혹은 목적의 관점에서 실제론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과학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려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실제론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세계의 진짜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충분히 실제론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전히 실제론자일 수 있죠. 이제 과학적 실제론 논쟁의 한 가지 좀 재밌는 점 중에 하나는 과학적 실제론 자체에 대해서 아직 하나의 정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의는 아직까지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불가능한 과제거든요. 불가능한 과제라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하면 과학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걸쳐져 있고 다양한 대상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 똑같은 입장을 모든 과학의 다른 여러 분야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취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당장 그뭐 물리학이랑 생물학 같은 걸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이제 태도를 취하는 게 합당해 보이진 않거든요, 저는. 이제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과학적 실제론 자체가 좀 하나의 획일화된 정의는 이제 만들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철학자들이 과학적 실제론에 대해서 합의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도 다르고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를 하는데 철학자들이 그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을 추려냈고 그걸 통해서 표준적인 과학적 실제론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의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과학이 다루는 대상은 이제 실제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의 정신과 독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생각은 철학적인 용어로는 유물론적인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과학적 실제론을 하려면 이제 과학이 다룬 대상이 실제로 존재를 해야 되고 이제 정신과 독립적으로 있어야 우리가
그게 실체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존재론적인 차원 혹은 형이상학적인 차원에서의 특징입니다. 물론 당연히 이제 일부 관념론자들, 이제 그러니까 세계가 정신에 의존적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실제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의미론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것이냐면 세계에 대한 과학적 주장, 그러니까 과학적 주장이라는 것이 진리값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참 또는 거짓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논제는 사실 과학적 실제론 논쟁에서 다른 중요한 것과 연관이 있어요. 바로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론자들과 반실제론자들이 싸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관찰 불가능한 영역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론자들은 이 명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적 진술은 참 또는 거짓이다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진술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제도 어디까지나 참 또는 거짓인 어떤 명제니까요. 반면에 과학적 반실제론자들은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진술은 달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거나 혹은 이제 아예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이제 이건 의미론적 차원의 논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인식론적 차원의 얘기인데,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실제론자들은 당연히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에 대한 진리, 세계의 본질적이고 참된 모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반실제론자들은 과학이 실제 세계에 대한 정말 참된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식과 알, 그리고 인간이 그걸 어떻게 얻는 건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인식론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특징들을 만족하면, 이런 세 가지 그 명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그 사람은 과학적 실제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과학적 실제론자들 중에서 이 중에 몇 가지의 반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표준적인 실제로는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과학적 실제론을 어떻게 옹호되었는가, 그러니까 과학적 실제론을 어떻게 지지하고 어떻게 옹호하는가, 이제 그런 논증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논증이 기적 논증 혹은 기적 불가 논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라클 아규먼트 혹은 노 미라클 아규먼트. 그래서 이제 이 기적 논증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질문 혹은 전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과학의 성취에 대한 전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우리의 과학 체계와 과학 이론은 분명히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성공을 거뒀어요. 제가 확실히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과학은 성공을 거뒀다. 그러면 과학이 거둔 이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제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과학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과학이 사실이거나 과학 이론이 사실이거나 사실에 가깝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거둔 성공이 그러니까 만일 과학 이론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에 가깝지 않다면 과학이 거둔 성공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죠. 만일 과학의 성공을 설명하는 것들 중에 기적에 의존하는 설명이 있고 그게 과학 이론이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당연히 후자를 택하는 쪽, 기적이 아니라는 쪽이 더 합당하고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타당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강력한 논쟁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많은 반론들이 있고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입니다. 과학적 실제론에서. 왜냐하면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논쟁거리가 많은 논쟁이거든요. 첫 번째는 반 프라센이라는 철학자가 제시한 비판입니다. 이제 이거는 약간 다윈주의적인 느낌이 나요. 지라노론이랑 비슷하게 과학의 성공을 설명했습니다. 반 프라센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냐면, 그러니까 오직 성공적인 과학 이론만이 살아남기 때문에 과학이 거둔 성공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적 논증이라는 것이 결국 과학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서 얽힌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의 성공이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무엇인가라면 기적 논증은 좀 약간 의미를 좀 잃겠죠. 이제 반 프레센의 비판은 이제 그런 요지의 비판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 논증 자체가 논리적인 오류를 함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그런 취지의 비판인데요. 기저열 무시 오류 혹은 베이스 레이트 팔레시를 범하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기 지금 왼쪽에 스티브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제 스티브는 샤이한 사람이다. 약간 샤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스티브는 세일즈맨인가 혹은 사서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서들은 샤이하다라는 것을 이제 그 전제를 바탕으로 스티브도 샤이할 거야라는 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베이스 레이트 기저율을 보면 세일즈맨 세일즈맨 중에서 분명히 이제 샤이한 사람의 비율이 사서들 중에서 샤이한 사람의 비율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절대적인 양에서 세일즈맨의 수가 사서들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샤이한 사람들 중에서는 세일즈맨의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언, 그러니까 스티브가 사서라는 결론이 잘못된 것이고 사실 세일즈맨이라는 결론이 더 타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어 결국에 이제 기적 논증이 기저의 무시 오류를 범하고 있다,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제 기적 논증이라는 것이 결국엔 이 스티브는 세일즈맨인가 사서인가라는 질문에 사서이다라는 답변과 내놓은 것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과학 이론들 중에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에 가까운 것들의 비율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론이 성공했다고 해서 그게 사실에 가까운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두 번째는 corroboration이라는 건데 저는 이걸 관측에 의한 확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거는 관찰 불가능 영역, 한 가지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인 관찰 불가능 영역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제 관찰 불가능 영역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진영에서는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진술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단실제로 진영은 그렇지 않죠. 만약 우리가 관찰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기는 것이 과학적 실험이나 도구에 의해서 관측된다면 이거는 분명히 실제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 실체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관측이 된다면 이 근거 신뢰도는 훨씬 높아지겠죠. 이제 이 논증의 예시로서 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혈소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생명과학은 이제 다루는 많은 대상들, 세포 같은 것들은 이제 맨눈으로는 관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미경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데 뭐 혈소판을 우리가 이제 전자현미경과 광학현미경 두 가지 방법으로 관측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은 그가 어떤 그 대상을 관측하는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두 현미경 모두에서 혈소판이 관측되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관측에 의한 확증이, 그러니까 관찰 불가능 영역을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 탐지하는 것이 과학적 실제론에 대한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쪽은 만약 혈소판이 두 가지 메커니즘을 통해 관측되었다는 사실이 혈소판이 실제한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듯해 보입니다. 굉장히 그렇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몇 가지 중대한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론은 관측 행위가 좀 자주 흔하게 타인의 관측 결과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비판입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가 혈소판을 현미경을 통해 관측을 해요. 근데 이게 과연 혈소판이 실제한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인가요? 아니죠. 대다수 연구자들은 당연히 관측을 할 때 과학적 실제로는 논쟁을 염두에 두지도 않고 뭐 그걸 실제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려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미 문헌에 있거나 혹은 이제 타인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것들을 다시 확인하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좀 추가적인 연구나 실험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관찰을 수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론 당연히 실제로는 논쟁이 관측 행위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점은 관측 행위가 실제로는 지지하는 근거가 되기에 결함을 갖고 있다는 주장 정도는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나왔던 반 프라센이라는 사람이 제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과학적 발견이 정당화되는 것과 실제한다는 것은 다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과학적 반실제론의 여러 형태 중에 설명할 때 나오겠지만 그 반 프라센이 제시한 과학 구성적 경험론이라는 형태의 반실제론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예요. 어떤 과학적 이론이 정당화되는 것과 그것이 실제인가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그래서 프라센의 의견에 따르면 서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혈소판이 관측되는 것은 혈소판이라는 이론적 개념이 정당화될 근거는 제기해주지만 혈소판이 실제한다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번에는 여기까지가 과학적 실제론을 옹호하는 근거들을 알아봤고 이제 과학적 실제론에 대한 반론과 그 반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학적 실제론을 옹호하는 논증 중에 기적 논증이 있다면 반실제론을 옹호하는 논증 중에는
비관적 메타기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시미스틱 메타 인덕션. 이것도 역시 기적 논증이랑 비슷하게 과학적 실제론, 그러니까 과학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과학 역사를 근거로 그런 과학 역사를 근거로 과학적 실제론에 반대하는 그걸 내세웁니다. 레리 라우든이라는 철학자에 의해 제시되었는데, 과학사를 살펴보면 과학 이론은 항상 참이었던 것이 아니라 도태되기도 하고 수정되기도 하고 변화를 거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죠. 가령 이제 라우든이 예시로 드는 건 프로지스톤 설이라든지 에테르의 존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참으로 여겨지는 이론이 거짓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론의 진리값이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과학적 실제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이론들이 어떤 실제와 유의미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이론들이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면, 과학의 발전 과정에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실제론을 비각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 비관적인 메타기납의 핵심 유리죠. 이것 또한 굉장히 강력하고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기납과 그 기적 논쟁이 실제론 논쟁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비판도 있습니다. 중요한 만큼 비판도 많죠. 한 가지는 정확히 말하면 비판이라기보다는 이 비관적 메타기납이라는 강력한 논증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구조적 실제론입니다. 구조적 실제론은 그 과학 이론의 어떤 대상이나 과학 이론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 이론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 이론의 구조, 실제론적 태도를 취할 때 과학 이론이 묘사하는 사물이나 과학 이론 그 자체가 아니라 과학 이론의 어떤 수학적 구조에 대해서 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플로지스톤 설 같은 경우에는 연소 이론이 현대의 연소 이론이 나타나면서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그 수학적 구조만큼은 연소 이론과 비슷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조적 실제로는 과학 이론과 실제가 아니라 과학 이론의 구조, 수학적 구조와 실제에 관해서 초점을 맞춰서 메타 기능 논증을 회피합니다. 그 다음은 기적 논증에서 나왔던 똑같은 실수를 비관적 메타기납 논증도 범하고 있다라는 요지의 비판입니다. 기절 무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기적 논증에서의 기절 무시 오류의 핵심은 사실인 것과 아닌 이론의 비율을 모른다는 것이었는데, 여기서도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제 실제에 가까운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의 비율을 알아야지만 이제 이 비관적 메타기납이라는 논증이 타당해질 수 있을 것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저에 깔린 비율을 무시하고 있다,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그런 비판을 제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뤄볼 논증은 이제 under determination of theory, 그러니까 이론이 결정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걸 이론의 미결정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해석 여지가 좀 그러니까 좀 번역 여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저는 미결정성으로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과학적 가설이 있고, 이제 그 이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가 가설의 예측과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다음에? 과학적 가설을 폐기하나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이제 좀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긴 원인을 찾죠. 이제 그 이유는 우리가 핵심적인 가설 외에도 좀 다른 추가적인 가정들을 항상 암묵적으로 하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 가설이 틀렸다는 게, 실험에서 결과가 잘못되게 나온다면 핵심 가설을 기각하기보다는 보조적인 가정들에서 문제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이는 굉장히 합리적인 자세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 가설이나 이론은 그것 자체만으로는 실험에서 반증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듀앙-콰인 명제 혹은 듀앙-콰인 논제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실험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론과 가설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는 실험을 통해서 반증할 수 없다. 타당한지 기각해야 하는지 알 방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듀앙-콰인 논제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과학 이론을 채택하거나 기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론들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비교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어떻게 검증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만일 두 명제가 같은 경험적인 근거 위에, 같은 근거 위에 있다면, 같은 실험적 관측 결과를 공유한다면 그 두 개 중에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건지를 알 방도가 없겠죠. 그래서 이론을 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이 문제가 이론을 결정할 수 없다라는 이 문제가 그 관찰 불가능 영역에 대한 실제로는 태도 때문에 좀 심각해진다고 여깁니다. 모든 이론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동등한 경쟁 이론이 존재할 수 있다고 관실질론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찰 불가능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경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 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똑같이 진술을 하지만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다른 진술을 하는 경쟁 이론이 항상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 미결정성 논제, 이 논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이론에 대해서 결정 불가능한 경쟁 이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좀 과학 기술 같은 것들의 발전에 좀 더 낙관적이기 때문이에요. 실험 기술이나 기기의 발전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결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지만 기술과 도구 같은 것들은 항상 발전하고 있고 과학적 지식,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론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과학적 이론을 옹호하고 반박하는 논증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과학적 실제론과 반실제론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리얼리즘, 소박한 실제론. 이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입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고 이제 되게 뭐라고 하지,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의 실제론입니다. 소박한 실제론자들은 자신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고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인 현실 사이에는 그 어떠한 벽도 왜곡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연스럽고 흔한 생각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무의식적으로 소박한 실제론의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비판함으로써 다양한 실제론과 반실제론의 갈래들이 시작을 되는 겁니다. 소박한 실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두 번째는 존재자 실제론 혹은 엔티티 리얼리즘. 사실 이거 대상 실제론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전 존재자 실제론이 좀 더 맞는 단어인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언 해킹과 낸시 카트라이트라는 철학자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는데요. 전통적인 과학적 실제론은 최고의 과학 이론이 사실이나 근사적인 사실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 형태의 실제로는 과학이 다른 대상들에 좀 초점을 맞춰요. 관측할 수 없는 대상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가령 DNA나 전자 같은 것들. 이제 존재자 실제론에서는 이런 대상들과 우리 간의 상호작용이 그 대상들이 실제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존재자 실제론에 따르면 관측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것은 이론의 실제성이 아니라, 이론이 실제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대상과 상호작용하고 다른 현상에 개입하기 위해 그 대상들을 사용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감이 안 오죠? 약간 쉽게 말해 약간 실험 같은 것들을 중요시해 여겼다. 이론의 역할보다는 실험의 역할을, 과학적 실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형태의 실제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킹이라는 철학자는 과학적 실제론 논쟁이 이론이나 진리 같은 좀 애매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인 개념들로 오염되어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어떤 전자라는 대상이 있으면 해킹은 그 대상이 실제한다는 근거는 전자 이론의 설명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자 이론에 대해서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전자라는 대상이 우리 다른 대상이나 절차, 다른 과학적인 것들을 어떤 것들을 개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를 사용하는 실험적 탐구를 행한다면 그거야말로 전자가 실제한다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말로 축약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흩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실제한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실제론입니다. 아까도 다뤘었는데, 구조적 실제론은 과학 이론의 수학적 구조가 근사적 참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실제론이죠. 한 가지 좀 재밌는 점이라고 해야 될까, 특이할 점이라고 해야 될까는 이제 구조적 실제론은 되게 방어적인 형태의 실제론입니다. 굉장히 이제 존 워럴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창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학의 역사와 성공을 둘러싼 실제론과 반실제론의 논쟁에 약간 절충하는 형태의 실제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비난 논증과 기적 논증을 모두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적 실제론은,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론의 수학적 구조에만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과학 이론의 설명을 늘 믿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구조에만 집중하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적 메타기난 논증을 회피합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리고 이제 이론의 구조가 실제와 비슷하다는 점에서는 우리는 과학 이론의 성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죠. 그 구조가 실제와 비슷하기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강력한 설명 방식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이유에서 구조적인 실제론은 가장 방어적인 형태의 실제론으로 간주됩니다. 그럼 이제 반실제론은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도구주의입니다. 도구주의를 먼저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험주의적 사조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경험주의는 간단하게 말해서 세계에 대한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만. 감사합니다. 자율학습 시간 한 10여분 남았습니다. 학생들 각자 자기 자율학습 장소로 이동하세요. 자율학습 시간 10여분 남았습니다.
네. 경험주의는 이제 세계에 대한 지식이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조입니다. 그래서 경험할 수 없는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진술이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 반대하죠. 그래서 경험주의자들 역시 실제로는 약간 반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경험주의는 이제 실제로 논쟁에 도구주의라는 것을 개발해서 참여했는데 이런 겁니다. 도구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론을 관찰 가능한 현상을 예측하고 그 관찰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구주의자들에게 관찰 불가능한 영역은 그러니까 관찰 불가능한 용어는 의미가 없어요. 전자 같은 의미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론자들은 이제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한 진술도 진리값이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도구주의자들은 그 영역에 대한 진술은 아예 참 또는 거짓 후보조차도 아닙니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역사적인 좀 경향을 살펴보면 20세기 초반에 논리 경험주의자들에 의해서 옹호되었습니다. 도구주의적 사조는. 이제 근데 문제는 어쨌든 전자 같은 용어들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직면한 한 가지 문제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방법은 좀 그 용어의 의미를 관찰 가능한 영역과 연관지어서 받아들이거나 혹은 실험적 방법에 의해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령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자 같은 걸 어떤 식으로 정의를 했냐면 뭐 구름 상자에 안개 상자에 나타나는 흰색의 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이론적 자세는 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좀 말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뭐 이런 형태의 비판을 많이 받았고 논리 경험주의자들은 이제 사실 이제 철학사를 살펴보면 논리 경험주의자들이 이제 좀 그 한때 지배적인 사조였기도 했지만 후에 몰락을 했는데 그런 몰락과 함께 도구주의도 약간 비판을 받아서 이제 약간 사그라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세기 초반에 도구주의가 약간 득세를 했지만 실제론이 약간 우세해진 약간 그런 형태로 실제로 논쟁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전통적인 논리 경험주의자들과 도구주의는 실제로는 형이상학적 특징을 거부합니다. 자, 이제 구성적 경험론. 구성적 경험론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요. 이제 구성적 경험론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과학 이론은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의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실제를 의미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적 경험론을 주장한 사람이 반 프라센인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론이 정당화되는 것과 그것이 실제인가는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이론이 굉장히 좋은 설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이 실제한다. 뭐 가령 그런 느낌의 실제론의 주장 같은 것들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론을 정당화시키는 근거이지 이론의 실제성을 증명해주는 근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연 우리 그래서 이제 구성적 경험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론이 실제 여부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불가지론적 입장을 취하고 대신에 우리는 이론을 정당화시킬 수 있고 정당화시킨 이론을 잘 사용하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구성적 경험론은. 그래서 구성적 경험론은 어떻게 보면 도구주의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관찰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 이제 그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약간 의미 그대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 관해서 어떤 개선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그 진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그 변형이나 어떤 그 철학적인 변형이 필요하다라는 데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경험론적인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실제론 논쟁이 진행되는 맥락을 살펴보면 도구주의의 몰락 이후에 구성적 경험론이 부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비슷한 사조를 공유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 구성주의인데 사회 구성주의는 사실 그 전통적인 과학 철학에 논의되는 주제는 아닌데 사회 구성주의는 과학 철학보다는 이제 과학 사회학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 사회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과학 이론들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과학적 성과가 만들어지고 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의 특별한 점이 과학자 사회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라고 보는 약간 그런 사조인데 사회 구성주의가 그런 사조인데 그래서 STS라는 부과학문이죠. 이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앤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과학기술 사회학, 뭐 과학기술과 사회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론적 용어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론적 용어는 어떤 실제와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론적 용어는 과학자들의 논쟁과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을 통해서 우리는 과학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존론적 태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 사회 구성주의자들, 그러니까 과학 사회학자들이 과연 이제 실제론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반박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특징들 때문에 적어도 반실제론의 한 갈래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첫 번째 멘토링 일단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올려주시던가 하면 뭐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신다고 하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